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 책방. 안녕하세요. 내비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결정하는 뇌라는 책입니다. 하영원 지음, 21세기 북스입니다. 순간의 선택을 결정짓는 심리학의 12가지 비밀이라는 부제가 있네요. 결정하는 뇌. 영화나 드라마 대사 중에 뭔가 이런 대사들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머리로 하는 결정이 아니라 마음으로 한 결정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뇌가 결정을 하는 게 맞겠죠.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다 보면 드라마, 영화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감정적인 편이라 그런 대사들이 그 당시에 제가 듣기에 그다지 뭐 닭살이 돋는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결정은 뇌가 한다는 것. 오늘 책 함께 해볼 거고요. 목차부터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처음으로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파트 1, 합리성을 넘어서, 챕터 1, 제한된 합리성과 인간의 의사결정. 과연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일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너무 빠져서 빠지다 보니 상식 또한 무너지는 결과를 어떤 사람의 모습에서 본 적이 있어서 마냥 합리적인 존재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맥락 효과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이 맥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심리학 그리고 정신분석학 관련 책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지비용과 제한된 합리성. 비용 편익 이외의 의사결정 목표들. 이유에 근거한 선택. 정당화 용어성의 극대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정당화 용이성의 극대화. 자, 안경을 좀 끼겠습니다. 글이 잘 안 보이네요. 글자가 큰일 났네. 감성에 의한 의사결정, 감성 휴리스틱. 의사결정에 대한 지각적 접근과 프레이밍 효과. 이 장을 끝내며 챕터 2, 휴리스틱과 인지적 편향. 우리의 직관적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잠시만요. 혹시라도 정확한 용어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제 주관대로 제가 아는 거대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좀 자세하게 검색을 해서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계속 읽어볼게요. 휴리스틱이란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굳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용하는 어림짐작의 기술이라고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휴리스틱.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휴리스틱이라는 것이 뇌에서 굉장히 많이 수시로 작동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뇌에는 불필요한 정보들을 빨리빨리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뇌가 그다지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그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휴리스틱이겠죠? 휴리스틱이겠죠라기보단 휴리스틱이 작동하는 어떤 분야의 하나겠죠? 어디까지 읽었지? 여기 있다. 대표성 휴리스틱,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 정박과 조정 휴리스틱, 판단에서 지나친 자신감,
사후 판단 편향, 통제의 환상. 이 장을 끝내며, 각 챕터에는 이 장을 끝내며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주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의 목차 소개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판단의 오리와 진실. 챕터 3, 비의식 과정의 영향.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는가? 점화를 통한 행동 유발. 비의식적인 목표 추구. 애플의 로고는 당신을 창의적으로 만든다. 의사결정의 중요성과 비의식 과정의 활용. 챕터 4, 과거의 경험에 관한 판단. 스냅샷 모델. 고통스럽거나 즐거웠던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과 평가. P2 법칙, 그리고 지속 시간의 무시. 마케팅 상황에서의 P2 법칙, 소비 상황에서의 P2 법칙. 이 P2 법칙이라는 것도 정확한 용어의 의미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P2 법칙. 픽 앤 룰의 약자네요. 사람들은 흔히 마지막을 중요시키는 성향이 있는데요. 축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초대 가수나 이벤트가 프로그램의 맨 마지막에 배치되는 경우에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카네만은 인간은 가장 강한 픽, 경험과 가장 마지막, 엔드의 경험이 기억과 회상평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 실험을 통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건을 고르러 갔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부분 시선의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물건이 그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그 부분에다가, 그 위치에다가 내가 가장 팔고 싶어하는 물건을 놓는다, 진열한다 라는 그런 책의 내용이 좀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P의 법칙은 마지막 기억에 대한 것들을, 그것이 가장 강렬하게 남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P 법칙, 마케팅 상황에서의 P 법칙, 소비 상황에서의 P 법칙. 챕터 5, 감성 예측의 오류와 편향. 내가 미래에 어떤 것을 좋아할지 나는 알까? 내 자신을 그 정도로 잘 알 수 있을까요? 미래 감성 예측과 관련된 오류들. 감정이입상의 괴리. 의지력의 미약함. 의사결정에서 맥락 정보의 중요성. 공동평가에 의존하는 예측과 단독평가에 의존하는 경험. 평가 모드와 행복. 챕터 6, 확인의 편향.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볼까? 246 실험. 4. 카드 실험. 조슈아 클레이만과 하영원의 비판. 긍정적 검증 전략. 사람들은 왜 나이를 먹으면 고집이 세질까? 이게 또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성취적 예언과 자신의 판단 능력에 대한 과신, 대우 효과. 확인의 편향과 혼합 증거. 증거의 모호성과 확인의 편향.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가? 집단사고와 메아리방 효과. 파트 3, 선택과 갈등. 챕터 7, 선택 맥락 효과. 사람들은 대안을 선택할 때 선택 맥락의 영향을 받을까? 루스의 공리와 비례성 원칙. 유사성 효과. 유인 효과와 정규성 가정. 타협 효과. 범주적 속성과 선택 맥락 효과. 새로운 선택 맥락 효과인 상향 효과.
챕터 8 프로스펙트 이론과 프레이밍 효과. 모든 것은 보기 나름이다. 기대 효용 이론. 기대 효용 이론과 프로스펙트 이론. 여기에 전문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학문적 용어들이죠. 이것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은 좀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는 모르지만 알고 계신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제 설명이 좀 미비했다면 직접 찾아보시는 게 더 기억에 오래 남으실 수도 있습니다. 프레이밍 효과, 심적 회계, 손실 회피와 보유 효과. 이거는 어떤 전략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단어를 모르겠네요. 매몰 비용 효과, 거래 불리하기, 선택 아키텍처와 프레이밍 효과. 챕터 9 목표와 의사결정. 의사결정의 목표는 어떤 역할을 할까? 자기 규제 초점, 향상 초점과 예방 초점. 선택 맥락 효과와 자기 규제 초점. 자기 해석과 자기 규제 초점. 성공 혹은 실패 피드백. 목표와 해방 효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챕터 10 시간적 맥락에 따르는 선호의 변화. 미래에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일이 막상 때가 되면 왜 싫어질까? 해석 수준 이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대안에 대한 선호. 결과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선호의 변화. 시간 지각과 의사결정 스타일. 파트 4 챕터 11 부정성 편향.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하다. 부정성 편향과 사건에 대한 반응. 부정성 편향과 인간관계. 학습에서의 부정성 편향.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의 상대적 영향력. 정보 처리와 부정성의 영향. 챕터 12 판단과 의사결정 그리고 행복. 사람들은 왜 종종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 것일까? 경험하는 나와 기억하는 나, 기억의 편향. 경험과 의사결정.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따르지 않는 의사결정.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해지는가? 네. 근데 돈만 많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수는 없고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때 좀 도움이 되죠. 네, 돈만 많은 건 아무 소용이 없더라. 아직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만 제 주변에 돈이 많으신 분들을 제가 뵀을 때 그냥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장을 끝내며 그리고 참고 문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읽으면서 이미 좀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학문적 용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벌써부터 수많은 발음 실수가 있었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책을 읽는 내내 소개해드리는 내내 이 발음 실수가 좀 잦을 수 있다는 거 양해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바로 본론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판 서문. 책의 초판이 출판되고 나서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10년 동안 이 책의 주제인 의사결정의 심리학도 발전을 거듭하여 많은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었다. 2012년 이후 이 분야에서 발표된 새로운 연구 결과물들은 워낙 방대해서 이를 개정판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저자는 최소한 지난 10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의사결정의 심리에 관한 이론이 변해왔으며 어떤 새로운 발견들이 있었는지를 독자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초판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 책의 개정판에서 보완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10년간 의사결정의 심리를 주로 다루는 행동의사결정 이론 분야에서 일어났던 일 중 가장 큰 사건은 시카고 대학교의 리처드 세일러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일이다. 노벨 학술상의 심사와 수여를 주관하는 스웨덴 왕립 과학 아카데미는 201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세일러 교수를 지명하면서 그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심리학적 분석을 연결하는 가교를 세우는 업적을 남겼으며 그의 심층적 발견과 이론적 통찰력은 새롭고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가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1978년의 허버트 사이먼 교수와 2002년 데니얼 카너먼 교수에 이어 행동의사결정 이론 관련 학자로는 세 번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되었다. 이 책의 초판에서도 세일러 교수의 이론들을 이미 몇 군데서 소개한 바 있지만 개정판에서는 제8장에 선택 아키텍처와 프레이밍 효과라는 새로운 절을 추가하여 세일러의 넛지 이론을 소개하였다. 이 넛지라는 이론은 넛지라는 제목으로도 책이 출간이 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3장에서는 인간의 비의식 과정이 사소한 의사결정에만 한정되지 않고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활용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의사결정의 중요성과 비의식 과정의 활용이라는 절을 추가하였다. 제6장에서는 확인의 편향을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경우 나타나는 집단사고와 메아리방 효과를 새롭게 다루었으며 제10장에서는 시간 지각과 의사결정 스타일이라는 절을 추가하였다. 그 밖에도 이 책의 여러 부분에서 새로운 이론과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책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초판에서 사용되었던 어렵거나 어색한 표현들을 새로운 표현으로 바꾸었다.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된 후 의사결정의 심리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과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학부 고학년생들 그리고 직장인 등 많은 분들이 유익한 피드백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2014년에는 권위를 자랑하는 정진기 언론문화상 경제 경영 분야 우수상을 받는 등 분에 넘치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제 개정판의 출판으로 저자는 조금이라도 더 개선된 책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이 책의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편집과 출판의 힘든 작업을 수행해준 21세기 북스 관계자 여러분과 연구비를 지원해준 재단법인 태제연구재단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집필 활동을 항상 응원하는 저자의 가족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022년 12월 서강대학교 마테오관 연구실에서 하영원. 초판 서문. 1980년 가을 시카고 대학교에서 미국 유학길에 오른 후 처음으로 들었던 로빈 호가스 교수의 행동적 의사결정이라는 이름의 강의는 나의 인생을 바꾸었다. 영국인 특유의 깔끔함으로 군더더기 없이 진행하는 강의 스타일도 마음에 들었지만 강의 내용은 더욱더 환상적이었다. 그 당시 주류 경제학에서는 별 의문 없이 인간의 합리성과 관련된 가정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호가스 교수는 그에 어긋나는 여러 심리학적 발견을 소개했다. 그리고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 내가 그 강의를 들었던 1980년은 행동적 의사결정 이론이라는 분야를 창시한 허버트 사이먼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리고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너먼이
에이머스 티버스키와 함께 그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프로스펙트 이론을 발표한 지 바로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따라서 호가스 교수의 강의는 신선함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태동한 지 얼마 안 되는 학문이 주는 매력을 한껏 품고 있었다. 호가스 교수의 강의에 매료된 나는 그 이후 박사과정에서 주로 행동적 의사결정 이론의 공부와 연구를 집중했으며 더 나아가 이 분야를 어떻게 하면 마케팅 같은 응용 분야에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대학 강단에 선 후 20여 년 동안 학자로서 나는 박사과정 때 가졌던 고민과 기본적으로 같은 고민을 갖고 살아왔다.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동기는 학자로서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다. 1980년 이후 행동적 의사결정 이론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경제학, 마케팅, 재무관리, 법학 등의 사회과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행동경제학, 행동마케팅, 행동재무론 같은 새로운 학문 분야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행동적 의사결정 이론은 그 자체로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행동적 의사결정 이론의 초기에는 주로 경제학 등의 사회과학에서 많이 활용됐던 기대 효용 이론을 위배하는 판단이나 의사결정 현상들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분야는 사람들이 경제학적 의미의 합리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실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어떤 심리로 수행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쏟게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인간의 직관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많은 오류와 편향이 있음을 발견했고 그 같은 오류와 편향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알아냈다. 이 책에서는 행동적 의사결정 이론의 전통적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제한된 합리성, 휴리스틱과 인지적 편향, 확인의 편향, 맥락 효과, 프레이밍뿐만 아니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주제인 비의식 과정의 영향, 시간이 개입된 의사결정, 의사결정에서의 목표와 역할, 부정성 편향, 의사결정과 행복관계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나는 이 같은 주제들에 대해 내가 연구했거나 아니면 다른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충실히 소개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연구자의 실험 내용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힘썼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내가 염두에 두었던 독자는 대학교의 학부에 재학하고 있거나 이미 졸업한 인간의 직관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거나 행동적 의사결정 이론과 관련한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분야를 살펴보기 위한 입문서로도 적절하리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인간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심을 두는 규범적인 관점보다는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기술적 관점에서 집필됐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의 판단과 의사결정이 어떤 오류와 편향성을 가졌는지를 아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층 더 나아가 나는 독자들이 인간의 직관적 판단과 의사결정의 심리적 성격을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판단과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나는 많은 사람의 도움을 얻었다. 우선 나를 행동적 의사결정 이론이라는 분야로 인도해준 은사인 로빈 호가스 교수, 나의 박사 학위 논문 지도교수이며 논문 공저자인 스티븐 호크 교수, 역시 논문의 공저자인 조슈아 클레이만 교수, 나를 소비자 행동 분야로 이끈 제이 루소 교수, 나의 박사 학위 논문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이었던
고 할렐 아인혼 교수, 조지 로엔스타인 교수, 해리 데이비스 교수에게 내가 학자로서 일생을 걸을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준 것에 감사한다. 그리고 이 책을 집필하는데 학술 연구비를 지원해준 한국연구재단과 오랜 집필 과정에도 기획과 편집에 힘든 일을 너그러이 수행해준 21세기 북스의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한다. 이 책에 소개된 많은 실험 중 상당 부분의 실험을 정리해준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의 허정조교와 김희영 연구원,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초빙 교수인 정성희 박사, 그리고 책의 교정을 맡아 수고한 서강대학교 박사과정의 김자연 조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또한 나의 연구와 집필 활동에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는 우리나라 마케팅학계의 동료 및 선후배 교수님들과 내 가족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2년 8월 서강대학교 바오로관 연구실에서 하영원. 챕터 1. 제한된 합리성과 인간의 의사결정. 과연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일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성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이 존재한다. 블레즈 파스칼. 사례 1. A는 3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던 대기업에 입사해 근무하고 있는 직장 여성이다. A는 대학교 때 미팅에서 만난 남자친구 B와 교제를 해온 터였다. 워낙 어릴 때부터 만난 상대라서 결혼을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은 없겠지만 이제는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A는 친구의 강권으로 소개팅에서 만난 외모가 출중한 C라는 남성에게 왠지 강하게 끌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기 자신도 놀랐다. 사실 현재의 남친 B는 외모, 학력, 장래성 모두 무난한 사람으로 대부분 사람이 신랑감으로 괜찮다고 평가할 만한 사람이다. 그에 비해 C는 외모는 뛰어나지만 학력이나 장래성 면에서 B보다 떨어진다고 느끼고 있었다. A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와 C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을 알게 된 A의 부모님은 신랑감으로 B를 강력하게 추천하셨다. A는 B와 C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매우 힘든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했다. 자, 이 사례 1을 읽어보니까 이 책의 제목이 갑자기 다시 떠오르네요. 결정하는 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벌써부터 흥미진진합니다. 목차를 읽을 때는 와, 이거 내용이 참 어렵겠구나 했는데 마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례 1이 제 주변에서 혹은 TV, 드라마,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내용인지라 갑자기 호기심이 확 생기네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어지지 않고요. 사례 2가 소개가 됩니다. 사례 2. Y는 직장생활 10년 차에 접어드는 중견사원이다. 이제는 결혼도 하고 아내와 7살짜리 딸 하나를 기르며 나름대로 궤도에 접어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 비록 주택담보대출을 끼기는 했으나 조그만 아파트도 하나 장만했고 매달 월급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그러던 차에 입사할 때부터 부어온 세금 우대 적금 상품이 만기가 되어 2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됐다. 이때가 제일 위험하죠. 갑자기 나에게 목돈이 생겼을 때. 제일 위험한 때 아닐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갑자기 2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되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Y는 앞으로 약 3년 정도는 큰 돈 들어갈 일이 없으리라 판단하고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했다. 최근 주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어 소위 블루칩 주식들도 예전보다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주가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냥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돈을 넣어둘까? 아니면 손해볼 가능성은 있지만 블루칩 주식에 투자하고 3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을까? 그도 아니면 친구 말대로 없었던 셈 치고 그가 권유하는 해외 주식에 투자할까? Y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오가고 있었지만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위 두 개의 가상적인 사례에서와 같이 가상적인 사례라기엔 너무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 사례네요. 우리는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무수하게 많은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간다. 작게는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에서부터 배우자 선택이나 투자 결정처럼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매일매일은 의사결정 과정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많은 판단과 선택을 항상 올바르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며 살아갈까? 또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만일 우리가 판단과 선택에서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잘못은 어떤 것들이며 왜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될까?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잘못을 피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책은 주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기서는 의사결정의 합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인가? 라는 의문은 지난 수세기에 걸쳐 여러 학문 분야의 많은 학자가 고민해온 문제다. 경제학, 심리학, 인공지능, 인류학, 그리고 철학에 이르기까지 학자들은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모형화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 같은 모형이 예측하는 대로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같은 모형들을 모두 검토하고 소개하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뛰어넘는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인간의 합리성과 관련된 경제학적 시각과 심리학적 시각의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합리성에 대한 관찰 결과를 조명해보고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의 합리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해 기술해보고자 한다. 맥락 효과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만일 우리가 당면하는 의사결정의 문제들이 모두 확실하고 투명한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인간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의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여지는 없다. 예컨대 똑같은 일을 수행하는 대가로 A사에서는 당신에게 100만 원을, B사에서는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면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은 경우 당신은 당연히 B사를 선택할 것이다. 이 같은 의사결정이 주류 경제학의 효용 극대화 원칙에 의존하건 심리학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한다는 원칙에 의하건 간에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택할지 예측할 수 있고 사람들은 예측한 대로 행동한다. 이 경우 당신이 B사를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하는 대부분의 의사결정 문제는 이처럼 투명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TV를 한 대 사려고 한다고 가정하자. 전자상가를 방문해 시중에 나와 있는 TV를 살펴본 결과 A와 B 두 개의 대안으로 구매 대상을 압축할 수 있었다. A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품질이 90점 정도이고 가격은 300만 원으로 고가였다. B는 80점 정도이지만 가격은 200만 원이었다.
당신이 가격보다는 품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별로 고민하지 않고 A를 선택할 것이며, 이 같은 의사결정은 비교적 쉬운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당신이 가격을 훨씬 더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저없이 B를 선택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의사결정은 주관적으로 투명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품질과 가격을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A를 선택하는 것은 좋은 품질을 얻기 위해 가격을 희생하는 것이고, B를 선택하는 것은 그 반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갈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 경제학자는 소비자들이 A와 B 두 대안 사이에 품질 가격 간 상쇄를 쉽게 계산할 수 있고, 두 대안 중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앞서 살펴본 TV 선택의 예처럼 일견 간단해 보이는 의사결정에서도 의사결정자의 선택과 관련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안한다. 첫째, 만일 당신이 품질과 가격을 모두 중시하기 때문에 A와 B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심한 심적 갈등을 경험한다면 선택을 미루고 TV를 다음에 구매하기로 할 수도 있다. 둘째, 당신이 품질이 좋고 값비싼 A 대신 품질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값이 싼 B를 선택하면 나중에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지도 모른다는데 생각이 미치게 된다. 그 같은 예견된 후회 때문에 B 대신 A를 선택할 수도 있다. 셋째, A와 B가 각각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서 선택하는 것을 귀찮다고 생각하면 품질만을 고려해 A를 선택하거나 가격만을 고려해 B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의사결정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선택에 도달하는지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며, 그 선택 과정은 의사결정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일 것이라고 가정해버린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실제로 의사결정자가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에 도달하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이를 설명하려고 예측해보고자 노력한다. 이 같은 전통적인 경제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의 대립은 위의 TV 선택에 의해서 새로운 대안 C가 선택 대안으로 고려 대상에 들어오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당신이 고품질 고가격인 A와 중품질 중가격인 B를 놓고 고민하던 차에 가격은 B와 마찬가지로 200만 원이지만 품질이 B보다 더 낮은 선택 대안 C를 발견했다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이게 학문적 용어로 푸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니까 A는 품질 면에선 90점인데 가격은 300만 원이고, B는 품질은 80점인데 가격은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했을 때는 당연히 고품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A를 살 것이고, 가격을 선택하는 사람은 B를 살 것인데, 가격과 품질 두 개를 동시에 고민하는 사람은 A와 B 중에서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C가 나타납니다. C는 제일 품질이 좋은 90점의 A, 그 다음 품질의 80점의 B. C는 70점이에요. 70점의 C인데 공교롭게도 가격이 80점을 받은 B보다 높진 않지만 같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B는 200만 원이니까 C도 200만 원인데 품질은 70점이에요. B보다 낮죠. 이런 제품이 등장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B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학문적 용어가 나오고 그림을 보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몇몇 부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읽는 것보다는 생략을 해도 괜찮은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읽겠습니다. 가격은 B와 같지만 품질은 B보다 낮은 선택대안 C가 등장했을 때 소비자 중에서 C를 선택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C는 B를 A보다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이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갑자기 B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휴버, 페인과 푸토는 A를 경쟁 대안, B를 표적 대안, C를 미끼 대안이라고 하고, 선택 집합에 A와 B만 있었던 경우에 비해 미끼 대안 C가 진입하면 표적 대안인 B의 선택 비율이 증가하고 경쟁 대안인 A의 선택 비율은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예컨대 승용차 중에서 승차감이 100점이고 1갤런당 주행 가능 마일로 측정한 연비가 27인 경쟁 대안 A와 승차감이 80점이면서 이것도 제가 좀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눈으로 좀 읽어보고 이거를 문장으로 이렇게 읽으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차는 승차감은 100점, 연비는 27, 그리고 B라는 차는 승차감은 80점, 연비는 33. 네. 이 두 개의 차종 중에서 선택을 하라는 문제에서 B가 선택되는 비율이 44%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A 차는 승차감 100점에 연비 27, B 차는 승차감 80점에 연비가 33이었죠. 여기서 B가 선택된 비율이 44%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끼 대안인 C가 추가됐어요. 네, 이 미끼 대안 C는 연비는 같아요. B랑 33이야, 똑같이. 근데 승차감은 70점이에요. 이 차가 등장하자마자 B를 선택하는 비율이 66%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이게 바로 뇌를 움직이는 방법이구나. 너무 재밌는데요?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미끼 대안이 선택 집합 내에 들어옴으로써 표적 대안, 여기서 표적 대안은 B 차량이었겠죠? 표적 대안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선택 점유율을 경쟁 대안에서 표적 대안으로 끌어오는 효과를 유인 효과라고 부른다. 자, 그렇다면 답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빨리 이성, 친구나 연인을 사귀고 싶다.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나와 비슷한 친구 한 명과 나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는 친구 한 명, 이렇게 3명이서 같이 다니시면 됩니다. 농담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니까 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그 미끼 대안으로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 미끼 대안으로 그 역할을 자주 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선택을 하게끔 만들면 되는 거네요. 괜찮은 방법이네 이거. 갑자기 저와 친했던 잘생겼던 제 친구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네, 이 녀석들은 이 미끼 대안의 역할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쩐지 요새는 연락이 다들 뜸합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유인 효과는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를 던져준다. 규범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B보다 열등한 C의 등장은 저의 등장이죠.
A와 B 사이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규범적으로는 C는 A와 B를 선택하는데 관련이 없는 대안이기 때문에 C가 있건 없건 B와 A의 상대적 선택 비율은 일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인 효과는 비례성 가정에 어긋나는 현상이다. 더구나 C가 추가됨으로써 B의 선택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은 새로운 선택 대안의 추가는 기존 선택 대안 중 어떤 대안의 선택 점유율도 증가시킬 수 없다는 정규성 가정에 어긋난다. 갑자기 여기까지 읽고 나니까 맞아요. 원래대로라면 선택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데 C가 나타남으로 영향을 미쳤거든요. 갑자기 저는 대선 투표가 좀 생각이 납니다. 대통령 후보는 거대 정당의 이 두 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두 개 당에서 한 명씩 나왔을 때 아마 뽑힐 확률이 높겠지만 그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C라는 당에서 후보가 나왔을 때 이 A당, 거대한 당 A, 거대한 당 B, 이 A와 B 양 당의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 C가 추가됨으로써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좀 흥미롭네요. 새로운 선택 대안의 추가는 기존 선택 대안 중 어떤 대안 선택 점유율도 증가시킬 수 없다는 정규성 가정에 어긋난다. 사실 정규성 가정은 규범적인 선택 모형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직관적으로도 사람들이 대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때 당연히 지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범적인 선택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유인 효과는 의사결정자의 선택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할 선택 맥락에 의해 좌우된다는 면에서 불합리한 의사결정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것도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유인 효과를 심리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것이 과연 불합리한 의사결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다. 물론 B보다 A를 선호하는 사람이 A와 B 사이의 선택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C 등장으로 B를 A보다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선호의 역전 과정은 분명히 일관성의 상실이라는 면에서 의사결정상의 오류 또는 불합리한 의사결정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선호의 역전 현상이 불합리성의 표출이라는 결론은 의사결정자가 A와 B에 대해 비교적 안정된 선호를 갖고 있어서 의사결정의 맥락을 구성하는 배경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선호를 극대화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가정할 때 가능하다. 사실 의사결정자가 A와 B 사이의 선택에서 심리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두 대안을 차별화할 만큼의 선호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C의 출현은 그 같은 심리적 갈등을 없애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C의 출현은 A 대신 B를 선택하는데 좋은 이유를 제공한다. 즉, C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B의 품질에 대한 우려 때문에 A에 끌리던 소비자가 C가 눈에 띄면서 B의 품질이 그다지 나쁘게 보이지 않는 지각상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거죠. B가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C 때문에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C의 부족함이 B에게서는 좋은 점으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경우 B가 최소한 C보다는 더 좋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자신이나 남들에게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의사결정자가 B를 선택하는 것이 더 정당화하기 쉬운 의사결정이라는 이유로 A 대신 B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불합리한 행동일까? 이 경우 의사결정자가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고 선택의 정당화 용이성을 극대화하려는 목표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C의 출현으로 자신의 선택을 A에서 B로 전환하는 행동은 목적에 맞는 행동이다. 그리고 정당화 용이성의 극대화를 의사결정의 합리적인 목표로 간주할 수 있는 한 이는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더 많은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긴 한데 네, 여기까지 딱 일단 제가 소개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맥락 효과, 의사결정의 합리성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 이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흥미로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용어들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입에 착착 달라붙는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앞으로 이 우리의 뇌가 어떻게 뭔가를 결정하고 느끼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책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 책뿐만 아니라 이런 종류의 정말 한 분야에서 인간, 사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오신 분들의 그 모든 책들이 다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다. 오늘의 책도 좀 흥미로웠고요. 제가 자꾸 발음 실수가 좀 잦았는데 네, 죄송합니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정하는 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책으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매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